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분석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가상자산 시장 보면서 단순히 가격이 오르내리는 차트만 쳐다보고 계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진짜 거대한 변화를 놓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단순한 투기를 넘어선 거대한 제도권으로의 이동을 겪고 있거든요. 2024년 1월이었죠. 미국 SC의 현물 비트코인 ETP 승인은 말 그대로 시장의 모든 규칙을 바꿔버린 게임 체인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을 통해 도대체 지금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팩트와 전략을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주인공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뉩니다. 한쪽은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고한 제도권 자산이자 디지털 금으로 자리 잡은 비트코인이고요. 다른 한쪽은 단순 보관을 넘어서 실제적인 활용성을 무기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차세대 생태계, 바로 팔라디움, 즉 PLB입니다. 현재 글로벌 자금의 흐름은 정확히 이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할 전체 목자 짧게 짚고 갈게요. 거시적인 관점을 다루는 새로운 패러다임부터 시작해서 시장의 하방 압력, 월스트리트의 시각, 비트코인의 한계, 그리고 그 대안인 차세대 자산 PLB와 실제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순차적으로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섹션 새로운 패러다임부터 거시적인 무대를 한번 세워보죠. 지금 시장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엄청나게 팽팽한 줄다리기입니다. 위에서 사정없이 내리누르는 저 붉은색 화살표들 보이시죠? 금리 인하 지연이나 복잡한 지정학적 불안과 같은 거시경제의 겨울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시장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바로 아래를 굳건하게 받치고 있는 푸른색 기둥들, 즉 기관 투자자들의 막대한 ETF 자금 유입이라는 구조적인 바닥이 공격적으로 방어선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섹션입니다.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이 시장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는지 그 압력들을 좀 더 쪼개서 볼까요? 흔히들 기관 자금이 들어오니까 비트코인은 무조건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발목을 잡는 네 가지 명확한 리스크가 있거든요. 첫째, 금리와 인플레이션 같은 거시경제적 한계. 둘째, 자본의 이동입니다. 스마트머니는 언제든지 더 매력적인 AI나 기술주로 확 넘어가 버릴 수 있거든요. 셋째는 여전히 작은 이슈에도 쉽게 흔들리는 투자 심리.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양자 컴퓨터의 암호 해독이나 거래소 파산 같은 인프라 리스크입니다. 이 네 가지가 비트코인의 무한 질주를 막는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자, 이렇게 압력이 심한데 그럼 돈을 굴리는 월스트리트의 메이저 기관들은 이거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 부분이 진짜 흥미롭습니다. 화면의 표를 보시면 기관들 사이에서도 단기적인 전망은 싹 다 다릅니다. 번스타인 같은 낙관론자들은 ETF 유입량을 근거로 15만 달러까지 간다고 외치고요. 코인시어즈는 당분간 중립적인 안정화를 예상하고 반대로 시티그룹은 거시적 경기 침체를 우려하면서 아주 신중한 태도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진짜 핵심은 뭘까요? 단기적인 가격 전망은 다 달라도 결국 이들 모두가 가상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할 영구적인 자산군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완벽한 만장일치죠. 여기에 쐐기를 박은 게 바로 규제의 변화입니다. SEC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승인, 그리고 리플 소송의 결과들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큽니다. 이 자산들이 드디어 그 까다롭고 골치 아픈 미등록 증권이라는 회색 지대에서 벗어나 합법적인 디지털 상품으로 공식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니까요. 거대 자본이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는 고속도로가 뚫린 셈입니다. 자, 네 번째, 디지털 금의 한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 되면 그걸로 모든 게 끝나는 걸까요? 이 레이더 차트를 한번 보세요. 비트코인의 한계가 너무나 투명하게 보입니다. 우측의 희소성이나 규제 명확성은 꽉 차 있죠. 완벽한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물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는 훌륭하죠. 하지만 좌측을 보시면 자체 활용성이 텅 비어 있습니다. 생태계 안에서 스스로 소비되거나 쓰이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금리나 물가 같은 외부 거시 경제 변수에 100%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금괴가 있다고 해서 당장 마트에서 빵을 살 수는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등장한 다섯 번째 파트, 비트코인의 이 명확한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솔루션, 차세대 하이브리드 자산 PLB입니다. 비트코인과 PLB를 직관적으로 비교해 볼까요? 비트코인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압도적인 디지털 금이라면
우측의 팔라디움, 즉 PLB는 여러 톱니바퀴가 쉴 새 없이 맞물려 돌아가며 가치를 만들어내는 디지털 상품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금고에 넣어두는 게 아니라 실제 생태계 안에서 끊임없이 수요를 발생시키는 하이브리드 엔진인 셈이죠. 조금 더 객관적으로 차이를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헤지 같은 철저히 외부 요인의 가치를 의존합니다. 반면에 PLB 프로젝트의 백서가 제안하는 핵심 논리는 내부에 있습니다. 생태계 안에서 전자화폐나 결제 시스템으로 실제로 사용되면서 스스로 자생적인 수요를 만들어내는 구조, 즉 희소성에 실질적인 활용성을 더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럼 이런 유틸리티 중심의 자산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이 세 개의 핵심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 세 기둥을 하나씩 해체해보죠. 첫째, 실질적 활용성. 그냥 지갑에 숫자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결제나 네트워크 수수료로 쓰여야 합니다. 둘째, 구조적 희소성. PLB처럼 최대 공급량이 딱 10억 개로 제한된 토크노믹스를 통해 유통량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하죠. 그리고 셋째,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내는 궁극의 목표, 비동조화 알파입니다. 외부 매크로 시장이 폭락하든 말든 우리 생태계 사용자가 늘어나면 코인 가치도 독립적으로 오르는 수익 구조를 말합니다. 물론 이건 백서상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 증명되어야만 진정한 가치가 있겠죠. 자, 드디어 마지막 6번째 섹션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할까요? 화면에 보이는 이 동심원 구조를 한번 봐주세요. 실제 기관들의 접근 방식을 차용한 전략적 모델입니다. 가장 중심에 있는 코어 다스로는 제도권의 보호를 받는 비트코인을 둬서 거시경제의 파도를 든든하게 버텨냅니다. 그 위 중간 레이어에는 생태계 확장의 기반이 되는 이더리움을 깔아주고요. 그리고 가장 바깥쪽 수익을 극대화하는 외곽 레이어에 바로 PLB 같은 하이브리드 자산을 배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의 변동성은 방어하면서도 독자적인 유틸리티 수요가 주는 수익까지 포획할 수 있는 거죠.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어떠신가요? 아직도 그저 남들이 사니까 가격이 오르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만 들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니면 실제로 실물 경제 어딘가에 쓰이고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는 튼튼한 논리를 가진 자산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맹목적인 투기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는 희소성과 활용성을 동시에 데이터로 증명해야 살아남는 진정한 유틸리티의 시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객관적이고 단호한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쭉 설명해드린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 수칙은 바로 직접 검증하라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PLB 같은 프로젝트라도 절대 그냥 믿으시면 안 됩니다. 코인마켓캡 같은 곳에서 거래량만 보지 마시고 실제로 유통 공급량이 어떻게 제한되어 있는지 지표도 꼼꼼히 따져보세요. 공식 백서부터 실제 파트너십, 규제 환경까지 무조건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팩트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결국 이 변동성 큰 시장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는 건 화려한 전망이 아니라 오직 차갑고 검증 가능한 팩트뿐이니까요. 자,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